자, 그러면 자, 이런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전 세계적인 대응 노력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중에서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 건축 분야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좁게 보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건물 50년 전에 짓던 건물하고 지금 새로이 짓고 있는 앞으로 지어야 되는 제로에너지 건물하고는 차이가 뭘까 이게? 뭐 특별하게 큰 차이가 있나? 뭘 달리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는 거를 지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짓는 방법의 핵심 개념 사실은 별게 없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순서를 잘 지켜서 최대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짓는 건데 그거는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런 건축 환경, 건축 설비 시간에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배경, 이런 기초 지식들을 다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구 환경 그리고 한 5천 년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게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단원에서 이 수업 시간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이 스토리가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이에요. 목차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극동아시아, 미국의 주로 동부 쪽, 그리고 서부 해안 쪽, 그리고 서유럽 쪽. 사실은 이 네 개 권역을 빼면 엄청나게 미개발된 지역이에요. 그죠? 에너지가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잘 한번 보기 바라고요. 그건 결국 문명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거 이제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예를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1988년에 사실 아무 연고 없이 직장 때문에 대전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 전에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 내려와서 대전에서 연구단지에서 한 13년, 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연구단지 안에는 뭐 이렇게 좀 산도 많고 자연이 많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지금 11월 달에 보세요. 진달래꽃이 다 핀 거야. 이게 벌써 사실 사진은 2011년에 찍었지만 이거 벌써 10년, 20년 전에 다 있던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11년도에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고 이 개나리 12월 달에 개나리가 폈어요. 눈밭에 개나리 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사실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지?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아까 1973년 얘기했죠? 1973년이면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우리가 보통 요런 드럼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럴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 배럴, 두 배럴. 석유 한 기름통, 두 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럴당 기름 유가가 얼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때 73년 당시에 환산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환산하기 전에 그냥 배럴당 가격이 1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73년 딱 에너지 오일 쇼크 되는 그 시점에 이게 20배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산업, 특히 우리나라 같이 중화학 구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1불의 배럴당 한 통에, 기름 한 통에 1배럴에 1불에 수입해오던 거를 갑자기 20불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모든 경제가 마비가 돼버렸죠, 완전히. 그러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석유라는 것, 특히 이 화석연료라는 것이 정말 경제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탈화석연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석유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죠. 그러다가 놀랍게도 2008년에는 1불 하던 석유 가격이 40불로 올라서 그렇게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무려 140불까지 올라갔죠. 이제 이때는 포기 상태야. 뭔가 대비하고 뭐 그럴 게 없어. 그냥 포기 상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현재도 여전히 높은 유가 상황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화석연료는 고갈돼 갈 거고 여기에 대한 대체 에너지, 대체 연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슈들을 보면 결국 하나는 화석 에너지, 하나는 지구 환경의 문제고요. 얘들을 근본적으로 다 타고 가서 보면 결국 화석 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고, 우리는 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야 이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지구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현안 문제는 두 개의 큰 숙제지만 결국은 하나의 원인이고, 이 하나를 해결하는 정책을, 즉 탈탄소를 해야지만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잠실에 잠시 신호등에 걸려 있을 상황에서 잠깐 찍은 사진이에요. 교차로에서 앞에 있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어마어마하죠, 그죠? 아파트 단지에 의해서 하늘의 일부를 빼놓고는 완전히 거대한 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아파트는 내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으면 아파트를 보면 정말 에너지를 별로 손실 안 할 것 같아. 왜? 우리 집을 하나 가정을 해보면, 자, 우리 집은 전체 아파트 중에 한 세대죠. 요거 하나. 그러면 요건 옆집, 요것도 옆집, 위에도 옆집, 아래도 옆집, 가운데 있는 세대는. 그럼 어디만 외부하고 면해 있어요? 앞쪽하고 뒤쪽만 외기랑 면해 있어. 그러니까 열 손실하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안에 뭐가 있어? 발코니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을 되게 손실 안 하는 건물일 것 같아. 내가 독한 마음 먹으면 옆집에서 난방하고 윗집에서 난방하면 요 옆에서 오는 열기만 가지고도 나는 난방 안 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런 독특한 구조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밖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주택은요.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남측에 창이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벽체잖아. 이렇게. 그 벽체 단열 잘 하면 요로 집중조리열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하지만 이 아파트 건물은 내가 살고 있는 단위 세대 하나를 보면 이렇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아파트 전체를 동으로 보면 이게 전부 유리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전부 다 유리야. 엄청나게 많은 열 손실을 하고 있는 커다란 하나의 고층 빌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콘크리트 덩어리지만 전면에 다 유리되어 있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이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지구온난화의 문제 때문에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실측 자료를 가지고 입증이 됐고요. 그러므로 해서 남극의 양극의 해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입증이 된 거죠. 그죠? 자, 자료들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슬라이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할 거다라는 자료인데 그냥 여러분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이 사이트도 지금 여기다 여러분 공유를 해놨는데 사이트가 지금 주소가 없으면 스칼고라는데 접속을 해보면 향후 몇 년 뒤에 어느 지역이 얼만큼 침수가 될 거라는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에 알려주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여기 보면 이쪽 상해에 있는 이쪽 중국의 이쪽 지역들 되게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 지역도 서해안 쪽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즉 해수면이 상승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육지가 바다가 되는 상황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해수면이 30m 높아졌을 때 지금 보면 여기까지 치고 들어와요. 우리 대전 여기 있는데 지금 이만한 면적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30m 상승했을 때. 100m 상승하게 되면 대전이 좀 있으면 해안 도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특히 자유롭지 못하고 양쪽 극에서 녹는 빙하의 양이 생각보다 엄청 크고 해수면이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자, 그럼 빙하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아이스버그 또는 글래시어 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는 정말 커다란 빙하 중에서 나와 있는 건 조금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빙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려줄게. 빙하 중에서 대부분의 얼음은 어디 있어요? 남극에 있습니다. 북극에는 별로 얼음이 없어요. 남극에 대부분 다 몰려 있고요. 그 다음 평균 두께가 2kg에 2kg. 그러니까 이 밑으로 깔려있는 이 얼음의 두께가 2kg니까 이게 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양이 부피 팽창을 하겠는지. 물하고 얼음하고 부피가 틀리잖아요. 그렇지?
얼음에서 물이 돼버리면 상승을 하겠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종의 지금 이게 파타고니아 그 아르헨티나 남쪽에서의 관광 상품으로 지금 이걸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1992년에서) 2002년이니까 10년 사이에요. 불과 10년 사이에 지금 녹아내려서 육지의 면적이 없어진 걸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거죠. 자, 동영상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보이는 조그만 곳이 세종기지예요. 세종기지 앞에 배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 앞에 빙하 조각 하나 떨어진 게 이 정도 크기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의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장이 여의도 광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의도에서 모여서 뭘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 빙산 하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보세요. 길이가 얼마? 194m가 아니라 얼마? 194km예요. 194km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길이보다 더 긴 거죠, 그죠? 그 정도의 빙하가 떨어져 나가서 녹고 있다는 거예요.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크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그 정도로 상승하는 거죠. 빙하가 녹아서 흘러나오는 장면이고요. 파타고니아 업살라의 과거에 그 얼음으로 덮여 있던 땅이 이제는 호수가 돼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벌써 다 20년 전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50년대만 하더라도 한강이 항상 얼었기 때문에 한강에서 우리가 얼음을 채취에다가 갖다 얼음을 저장하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강이 언다고 하면 9시 뉴스에 나오죠. 하도 희귀한 현상이 돼서. 한쪽 지역에서는 폭우, 한쪽 지역에서는 가뭄, 이런 식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너무 이상한 기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게 빙하가 녹아서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틀려지고 기존에 항상 패턴으로 형성하고 있던 기류 패턴, 해류 패턴들이 변하면서 라니냐, 엘니냐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기상이변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교토의정서 97년에 자 이제 탄소경제 시대로 들어간다, 약속을 하자라고 한 거고, 그 10년 후인 2010년 전후로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주 강력한 탄소경제 시대, 규제 시대, 제로에너지 빌딩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된 게 1997년의 교토의정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과거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는 투모로우라는 영화 한번 보고 꼭 감상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영화들이 나왔죠. 투모로우 영화 말고 최근은 아니죠. 벌써 그것도 한 7, 8년, 10년 된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사실 상당히 감동적인,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 안 봤으면 꼭 한번 보세요. 인터스텔라나 투모로우 영화 꼭 한번 보도록 권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지구가 안고 있는 그 가지의 큰 숙제, 즉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의 문제죠. 그 중에서 도대체 건축, 건설 분야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전 세계 에너지 쓰는 거의 40%가 건물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로우 머티리얼 소비하는 거의 30%를 건축 분야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목재 4분의 1을 건축 분야, CO2 방출의 3분의 1 이상을 건축 분야에서 쓰고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오존층 파괴시키는 거, 이거는 거의 반 이상이 우리가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면 우리가 UV가 그냥 그대로 노출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건축은 보통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화석연료라고 생각해 봅시다. 화석연료. 우리나라에서는 화석연료 뭐밖에 안 나냐 하면 석탄밖에 안 나요. 석탄 조금.
한 97%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나라는 다 여기서 수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땅덩어리 조금 해도 우리나라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요. 보통 석유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보면 탑 6, 탑 4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큰 거죠.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러려면 그 산업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 뭡니까? 창민이, 전창민? 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에 의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 수출에 의해서. 뭐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어, 잘 모르겠습니다. 김채영? 반도체도 네. 많이 먹여 살리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거 뭐지? 저도 반도체 말고는 잘 생각이 나지 반도체밖에 생각이 않습니다. 안 나? 이게 조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확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완전히 몰라 그래 버렸어.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많이 먹여 살리고 있어. 뭘까요? 박도현? 네, 뭘까? 반도체 말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베스트, 와,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최근에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또 뭐 하나 세계적으로 발표했잖아. 아이오닉 5 해가지고 발표했잖아. 전기차. 여러분, 현대 기아차가 생각보다 그 세계 점유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3대 수출 종목 하면 지금은 되게 그 몰락해버린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이에요. 조선. 배 만드는 거. 조선이 있었고 그다음 그 위가 자동차. 그리고 그 위가 반도체였습니다. 자동차도 여전히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그렇게 열심히 팔아서 엄청난 부를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얻고 있는데 그거만큼 즉 매년 나가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물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년 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돈을 거의 다 어디다 매년 갖다 줘야 되냐 하면 이 97%만큼 즉 한 2, 3%밖에 안 나는 석탄 가지고는 택도 없고 에너지를 사는 비용으로 그만큼의 돈을 다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입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냐 하면요. 크게 딱 세 분야입니다. 하나는 산업 분야, 하나는 수송 분야, 하나가 건물 분야예요. 산업 분야의 반, 그럼 차 타고 다니는 수송 분야의 25%, 그다음 건물 분야의 25%.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과 관련된 거는 결국 이 전체적인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이런 에너지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얼마큼의 책임이 있어? 4분의 1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4분의 1만큼 책임이라는 건 결국 법과 모든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만큼의 탄소를 절감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강하게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아까 얘기한 대로 73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고 있다. 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아까 우리 5,000년 역사를 바라보자 그랬죠. 여러분도 지금은 세계사 국사가 되게 싫겠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 경험이 많아지면서 과거를 되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보시면 알아요. 되게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과거에는 어땠을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 전 시대에는 왜 이래서 이 여행을 가보면 이랬을까라는 하면 자연스럽게 그 우리 선조들이 살던 삶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00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는 취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서구 문명, 그 다음 우리 중국, 그 다음 한국에서 마이너스 3000부터 플러스 2000까지 이제 5000년 역사를 대충 정리해보면 이 정도 스케일이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결국 반을 가른다면 before Christ, 즉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서 이 정도 스케일, 즉 5000이라는 스케일이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아까 얘기한 게 누구나 동의하듯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즉 산업혁명인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즉 5000분의 250,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즉 5% 기간밖에 안 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거죠. 모든 문명의 이 과학기기들을 다 이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막 흥청망청 기기를 쓰고 화석연료를 쓰던 그 250년 중에서 지난 50년, 여기는 50년, 즉 1%밖에 안 되는 이 시간, 1973년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에 화석연료의 반 이상을 다 써버리고 너무 흥청망청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런 행태, 그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불편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해서 건물을 못 져.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하는 강제 규정을 시작한 시점이 2010년 이후, 2020년 이때가 이제 그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산업은 이 규제 중심에서 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격동의 세월에 살고 있냐를 본다 그러면 이 5000년 중에 이 1%가 50년인데 그 1%의 1년이다 보면 50분의 1이야. 이 가장 핵심, 즉 XY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해버린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선배들처럼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하던 여러분 선배들이 하던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하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려고 한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변화의 주기가 50년 또는 10년 주기로 뭐가 변화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1년 주기도 모자라서 분기별 또는 월별 주기로 막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학습하던 방법과 지금 하는 학습 방법은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든지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많이 내가 지식을 외우고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절대 권력이었어. 절대 강자였어. 하지만 지금은 모든 지식은 너무 많아서 문제야. 도대체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지를 몰라서 문제지 정보를 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는 어디 출장 갔다 오면 해외에서 출장 갔다 온 그 정보를 얼마큼 가져오냐 가지고 나의 경쟁력이 결정되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의 모든 지식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 손 안에 휴대폰 안에 하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 구석진 총구석의 도서실까지도 그 안에 있는 자료까지도 다 내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 틀려져야 되겠죠. 그죠? 뭔가 외우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건 숙지를 하는 게 좋겠지만 결국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방법, 즉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고 특히 과거에 누가 어떻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거보다는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과거 의존적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 속도와 변화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숙지하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라서 내가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스케일로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5000분의 250분의 50분의 1 5000분의 1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정점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건축물. 아까 우리 5000년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거는 5000년이 아니죠. 인류 탄생은 대략 보면 한 100만 년 정도 전에부터 인류가 탄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1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해서 모여서 집단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한 1만 년 전이 한 신석기 시대 그리고 한 5000년 전부터 우리가 역사가 시작됐다. 4대 문명이 시작됐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일으킨 것이 결국 그리스 로마의 문화다. 이 5,000년 중에서 우리가 이때 1500년경에 다시 문예 부흥기를 일으키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중세 1000년 동안의 암흑 시기를 보내고 나서 문예 부흥을 하면서 그 시대를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역사적 부흥기. 이 르네상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 과거에 부흥했던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거는 결국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00만 년 전에 탄생한 우리의 선조인 인류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당시는 뭐 거의 동물과 다름없죠. 우리가 지금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요 5,000년의 역사는 내가 시계바늘로 표현을 했는데요. 시계바늘의 끝에 있는 요만큼의 한 몇 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류가 태어난 100만 년으로 본다 그러면 동물적인 삶은 이만큼의 시간 동안, 즉 11시까지 올 정도의 이 기간 동안 다 동물적인 삶을 산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사회를 이루고서 10만 년 전부터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고,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요 시기는 1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랜 이 기간, 이 장구한 이 100만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인류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거의 초반에는 완전 동물적 삶이었겠죠. 완전히 노지에 노출돼가지고 비바람에 거의 노출된 상태로 적으로부터 공격 또는 기후로부터의 변화되는 것부터의 어떤 적응을 위해서 살아왔겠죠. 인류의 삶이 그 당시에는 한 50년 주기로 계속, 수명이 50년이었다 그러면 50년 주기로 계속 후대로 선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50년 동안 학습했던, 내가 경험했던 어떤 노하우들을, 경험했던 지식들을 그 후세에 계속 넘기면서 50년 텀, 아마 지금은 이제 100년 텀이 되겠죠. 50년 텀, 100년 텀으로 계속 그 어떤 경험들을 축적을 시켜서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나의 변화된 환경으로서를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 수백만 년 동안에, 100만 년 동안에 변화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결국 처음에는 동물적 삶이었지만 점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좀 바람이 덜 불거나 조금 이런 환경, 굴 속이나 움푹 파인 곳이나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하면 훨씬 더 따뜻하거나 덜 춥게 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발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가 주변에 남아도는 낙엽이나 나무나 나뭇가지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덮으니까 좀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완전히 노출됐을 때보다는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기후로부터 처음에는 피난하는 피난처의 개념으로 뭔가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 피난처의 개념이 좀 더 쾌적한 형태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온 게 이 수백만 년 동안의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새로운 지어지는 피난처라고 하는, 즉 피난처를 우리가 보통 쉘터라고 합니다. 피난처. 쉘터의 개념이 발전해서 지금 현대 건축물로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는 걸로 발전을 해온 건데요. 자, 이 쉘터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요? 방금 그런 조건을 본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의 지역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흔한 재료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그 지역의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제일 흔한 재료로 그 지역 기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피난처를 만드는 거. 그게 건축물로서 발전을 해온 거고,
그거는 그 지역 기후가 어떻고 그 지역의 재료가 어떠냐라는 거에 따라서 각기 다 독특한 그 나라 그 지역의 건축 문화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풍토주의 건축, vernacular architecture라고 하는 겁니다.